프레임 24. 철책 너머의 마지막 사진 한 장. 내 이름은 레오. 세상은 나를 전장의 하이에나라고 불렀다. 나는 총알이 빗발치는 시가지와 포화가 장렬하는 참호 속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온 종군기자였다. 내 렌즈는 언제나 죽음과 파괴, 인간의 가장 잔혹한 순간을 향해 있었다. 나는 그 비극을 예술로 포장해 팔았고, 세상은 내게 퓰리처상이라는 영광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영광의 이면에서 내 영혼은 서서히 마모되어 갔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비명은 소음이었고, 눈물은 흑백 사진 속 멋진 콘트라스트일 뿐이었다. 그런 내가 새로운 과제를 받고 도착한 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한 전장,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DMZ였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총성은 멎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는 곳. 나는 이곳에서 차가운 전쟁의 마지막 초상을 카메라에 담아낼 생각이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노려보는 젊은 병사들의 눈빛, 녹슨 철조망 위에 맺힌 이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로지르는 육중한 군사분계선. 내게 DMZ는 완벽한 피사체로 가득한 거대한 스튜디오였다. 나의 현지 안내 및 감시 역으로 지정된 사람은 최경수라는 이름의 늙은 생태연구원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 검게 그을린 얼굴, 그리고 깊게 팬 주름은 그가 평생을 들판에서 보냈음을 말해주었다. 그는 총이나 군복 대신 낡은 식물도감과 쌍안경을 들고 다녔다. 레오 작가님, 저길 보십시오. 두루미입니다. 시베리아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귀한 손님이지요. 나는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마지못해 렌즈를 돌렸다. 내 500mm 망원 렌즈 안으로 우아한 자태의 두루미 가족이 들어왔다. 하지만 내 관심은 그게 아니었다. 나는 철책 너머 북측 초소의 경계병, 남측 병사의 굳은 표정을 담고 싶었다. 최 선생, 저기 지피 감시 초소 쪽으로 더 가까이 갈 순 없습니까? 저 병사들의 얼굴에서 이 분단의 현실을 포착하고 싶습니다. 나의 재촉에 최 선생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곳의 진짜 현실은 저 철책이 아니라 그 철책 아래서 피어나는 저 작은 들꽃에 있습니다. 저 꽃의 이름은 얼레지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지요. 70년의 겨울을 견뎌온 이 땅과 꼭 닮지 않았습니까? 그의 말은 내게 낭만적인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나는 분쟁과 갈등이라는 자극적인 드라마를 원했지만 그는 자꾸만 이름 모를 들꽃과 철제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우리의 동행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나는 그를 현실을 외면하는 이상주의자라고 속으로 비웃었고 그 역시 나를 전쟁을 구경거리로 여기는 이방인이라 여기는 듯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최 선생의 기이한 행동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특정한 장소로 나를 이끌었다.
민통선 북방한 개선이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잡목이 우거진 작은 언덕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배낭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필름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니콘 F2.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구식 수동 카메라였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북쪽의 특정 지점을 향해 아주 오랫동안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았다. 내가 망원 렌즈로 확인해봐도 그곳에는 그저 평범한 야산의 능선과 그 위에 홀로 서 있는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전부였다. 그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다가 아주 신중하게 셔터를 찰칵하고 눌렀다. 그리고는 절대로 필름을 감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카메라를 다시 가방에 넣을 뿐이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경건했다. 뭘 찍으시는 겁니까? 매일 같은 장소에서. 나의 물음에 그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래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알 수 없는 행동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왜 디지털 시대에 낡은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는 걸까? 왜 매일 같은 장소를 단 한 번만 찍는 걸까? 그리고 왜 필름을 감지 않는 걸까? 그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욕망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내 카메라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최 선생을 따라다니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시선을 닮아가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지피를 배경으로 유유히 논이는 고라니 가족을 찍었고 녹슨 철모 안에서 둥지를 튼 박새의 모습을 담았다. 전쟁의 상흔과 그 상처를 보듬는 자연의 경이로운 생명력. 나는 서서히 내가 외면했던 DMZ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찍어왔던 그 어떤 전쟁 사진보다도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사건이 터졌다. 북측의 도발로 인해 최전방 부대에 최고 경계 태세가 내려졌다. 나는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결정적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군의 특별 허가를 받아 들어간 최전방 지피에서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북쪽을 응시하는 젊은 남한 병사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완벽한 구도, 완벽한 표정. 나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이 한 장이면 퓰리처상감이다. 하지만 호텔로 돌아와 그날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던 나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휩싸였다. 완벽하게 포착했다고 생각했던 그 병사의 얼굴은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오히려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은 철조망 아래 피어난 작은 얼레집꽃을 찍었던 사진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대체 무엇이 진짜 현실이란 말인가? DMZ에서의 마지막 날,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때문에 촬영은 불가능해 보였다. 나는 실망했지만
최 선생은 평소와 다름없이 나를 이끌고 그 비밀의 언덕으로 향했다. 이런 날은 아무것도 찍을 수 없잖습니까? 나의 불평에 그가 대답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닙니다. 레오 작가님. 언덕에 도착한 그는 평소처럼 낡은 니콘 F2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안개로 뒤덮인 북쪽을 향해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제 고향이 바로 저깁니다. 저 안개 너머 소나무가 서 있는 바로 저 언덕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개처럼 낮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1950년 전쟁이 터졌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아비규환의 인파 속에서 그는 7살이던 여동생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제 마지막 기억은 저 소나무 아래 서서 제 이름을 울부짖던 동생의 모습입니다. 오빠, 오빠 하고 울부짖는데 저는 피난민 인파에 떠밀려 뒤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안개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 카메라는 제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아버지는 사진사셨죠. 이 카메라 안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시던 필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코닥 트라이엑스 24컷짜리 흑백 필름입니다. 아버지는 전쟁이 나기 전 우리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23장까지 찍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번째 프레임 그 한 장이 남아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어 보였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올라와 저 소나무를 향해 셔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필름을 감지 않았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거대한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다. 그는 새로운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저는 제 동생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을 그 23장의 사진 위에 제 그리움을, 70년의 기다림을, 그리고 미안하다는 제 목소리를 겹쳐서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낡은 카메라의 셔터를 누를 때마다 빛이 되어 제 마음이 저 소나무 아래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 동생 명희에게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긴 편지입니다. 프레임 24. 그것은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바치는 7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의 기도였다. 나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비극을 렌즈에 담아왔다고 자부했던 나는 이 늙은 연구원의 침묵하는 사랑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력했다. 바로 그때였다. 거짓말처럼 언덕을 뒤덮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북쪽의 풍경이 잠시, 아주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내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망원 렌즈를 통해 그 소나무가 서 있는 언덕을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북측에 늙은 군인 한 명이 소나무 아래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저 우두커니 서서 남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는 작고 낡은 것. 그것은 여자아이가 가지고 놀 법한 헝겊 인형이었다. 찰칵. 내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갈랐다. 그 순간 다시 안개가 밀려와 모든 풍경을 지워버렸다. 그것은 불과 몇 초의 순간이었다. 환영이었을까? 하지만 내 손끝에 남은 셔터의 감촉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암실에 틀어박혔다. 가장 먼저 현상한 것은 GP에서 찍었던 젊은 병사의 사진이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나는 그 사진을 말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 안개 속에서 찍었던 그 사진을 현상했다. 인화지 위로 서서히 형체가 떠올랐다. 소나무,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는 북한 군인. 나는 떨리는 손으로 루페 확대경을 들어 그의 손을 확대했다. 희미한 형체. 하지만 그것은 분명 세월에 달아해진 헝겊 인형이었다. 그것이 최 선생의 동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아무 상관없는 그저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그 사진은 철책과 이념이 갈라놓을 수 없는 그리움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 저쪽에도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분단의 상징인 DMZ에서 나는 가장 역설적인 평화의 증거를 포착한 것이다. 몇 달 후 나는 뉴욕에서 개인 사진전을 열었다. 전시회의 제목은 프레임 24였다. 전시회에는 내가 찍었던 자극적인 전쟁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오직 DMZ의 고요한 자연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의 모습만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전시회의 가장 가장 큰 벽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걸렸다. 안개 속 소나무 아래 인형을 들고 서 있던 북한 군인의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설명이 붙어 있었다. 프레임 24. 이곳에는 찍히지 않은 사진이 있다. 한 남자가 70년 동안 단 한 장의 필름에 새겨 넣은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빛이 있다. 내 사진전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전쟁의 참상이 아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나의 새로운 사진에 열광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정 위대한 사진은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더 이상 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대신 매년 봄이 되면 한국의 DMZ를 찾는다. 그리고 최 선생과 함께 얼레짓꽃 군락지를 거닐며 그가 들려주는 70년의 긴 편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나는 이제 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이야기는 총성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장 길고 고요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소리 없는 이야기를 찍는 사진작가가 되었다.